경제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로 시작한 전쟁이 레바논, 예멘, 이라크, 이란 등으로 이제 급속히 번지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 그리고 핵 시설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고요. 확전이 될 경우에 이게 글로벌 경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일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확전 양상을 띠더니 이제는 5차 중동 전쟁이란 표현까지 나와서 좀 많이 이제 우려가 됩니다. 이 오랜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년이 이제 막 지났는데요. 전쟁의 출발점은 이제 작년 10월 7일 오전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때 한 1,20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한 250여 명 정도의 인질이 끌려가는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동안 계속 그 분쟁은 있었지만 경계선, 그러니까 장벽을 넘어서 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자 지구에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이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특별하게 개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상호 공습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고 서로 이제 자제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처럼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7월 말부터입니다. 헤즈볼라하고 이제 전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7월 30일 날에 헤즈볼라 사령관인 이제 푸아드 슈쿨가 폭사를 하고 또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일 하니에도 이제 테헤란에서 암살이 되고 맞아요. 그러다가 그게 7월이었죠. 그렇죠. 7월 말에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9월 중에는 무선 호출기 폭발이라든지 워키토키 폭발이라든지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게 번졌고 하산 나스랄라는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 수장 그 무장 정파의 수장이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이란이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해서 약간의 무폭성으로 이스라엘 또 한 2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동의 앙숙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으로 맞붙게 되는 건지 세계의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제 재보복 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표적이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 그리고 핵 시설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이제 조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이제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논의 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약간 좀 반대 입장을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가 이제 전해졌을 때는 한 5% 이상 이제 WTI 유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어떤 추세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70달러 밑에, 그러니까 배럴당 70달러 밑에 수준이었는데 73.7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였고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석유 시설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증가하면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이제 그때 국제 유가가 얼마까지 올랐었죠? 73.7달러고 WTI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한 0.9% 올라가 가지고 현재 74.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 한마디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출렁이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석유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면은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들 거라고 보세요? 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석유 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축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송유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원유를 수출하는 터미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가장 유력한 곳이 이란이 이제 수출을 할 때 대부분의 원유가 이제 나가는 그 수출 터미널이 있는데 그게 페르시아만 쪽에 카르그 섬이라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 거기를 이제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이란이 지금 생산하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약 한 350만 배럴 정도, 일일 35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세계 전체 공급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60만 배럴 정도의 수출량이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대체 물량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이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다시 또 재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석유수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걸프 쪽에 있는 다른 산유국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나 쿠웨이트를 공격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관련제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후티 세력이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후티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이제 내전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티가 만약에 이란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우디를 공격을 한다. 하게 되면 그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석유의 중동 국가, 중동 지역의 어떤 유전들에 대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계 석유 공급이 큰 이제 그 장애가 생기게 되니까 유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그런 관계고요. 이게 역학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이제 유조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거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큰 문제고 또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지나가는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히게 되면 또 이제 석유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라서 크게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 분들은. 근데 1차는 1973년인가 그랬고 2차가 아마 1979년에서 한 81년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자고 일어나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2차 오일 쇼크하면 뭐 진절머리 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혹시 이번이 이제 그때가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가 5차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처럼 제2차 오일 쇼크 79년 때처럼 그런 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섣부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70년대 그 석유 위기를 보게 되면 73년도에 배럴당 한 3달러였다가 한 12달러, 한 3배, 4배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따지게 되면 지금 유가에서 한 300달러까지 올라가야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이제 그런 체감도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지금 현재 70달러 초반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90,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어디선가는 하면 $200까지 얘기하는 것도 그런 있더라고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뭐 전 세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지금 보복에 재보복에 거기에 또 재보복 이런 얘기까지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면은 이제 최악이 되는 거지만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전면전은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 안 하면 보복 공격은 종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속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는 않죠. 경제 상황도 안 왜냐하면 좋죠. 뭐 이란 내 인플레도 문제도 있고 또 이제 현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태고 또 최근에 패제시켜야 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그 대통령은 좀 개혁파입니다. 강경 보수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지만 이란도 좀 더 정상적으로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중동 지역의 평화가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중동 쪽에서 그 반 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 거기에 이제 가장 맹주인 지금 헤즈볼라의 그 이제 수장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요청 요구하니까 이제 나 몰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뛰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속내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란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태도가 좀 강경하게 느껴집니다. 석유 시설이 아니라도 뭐 지금 레바논에서 벌써 이제 남부 쪽에 지상군 들어가서 침공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판을 좀 키운다, 그러니까 확전을 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스라엘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 이제 10월달에 있었던 하마스의 공격이 하마스가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이 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란의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후티 세력이 같이 또 연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두 단체도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시리아의 민병대라든지 뭐 이라크의 민병대, 그 시아 민병대가 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마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하마스를 괴멸한다든지 뭐 헤즈볼라를 괴멸한다고 하더라도 이란까지 타격을 해야지만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전쟁의 전선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기까지만 가야지만 안보 위협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 이란의 핵시설까지 무력화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할 때 뭐 핵시설을 한다 아니면 뭐 석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축을 분쇄하는 데 있어서. 왜요? 왜냐하면 최근 하마스는 이미 좀 거의 괴멸된 상태가 되어 있고 헤즈볼라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 그때 뭐 삐삐 폭발이라든지 무전기 폭발 이후에 그 헤즈볼라가 굉장히 전투원들이 사기가 위축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의 리더십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때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때는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있군요. 지금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뭐 헤즈볼라 완전히 괴멸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 레바논의 리타니강, 그러니까 그 국경선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선까지 이제 헤즈볼라를 좀 물러서게끔 하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티 세력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또 공습을 한 것처럼 후티 세력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란의 어떤 핵시설이라든지 석유시설까지 공격을 해서 다시는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은 보통 어떻게 비교되나요? 어디가 더? 인구 차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정도 되니까 1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전으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이란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군인도 훨씬 압도적이죠. 그렇죠. 숫자가 이란이. 근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상전으로 싸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중전, 뭐 공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탄도 미사일이나 뭐 전투기가 가게 되면 방공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란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이제 하마스와 대립을 하면서 네. 방공망을 굉장히 많이 뭐 구축한 아이언돔 상태거든요. 이런 거 그렇죠. 같은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중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스라엘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도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자위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거의 100%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 좀 더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뭐 우방인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제 유럽의 국가들도 이스라엘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밀어붙일 정도로 경제 상황이 괜찮은지도 네. 궁금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지금 1년 정도 전쟁을 끌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적 어려운 상태인데 그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약 6%대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한 2%대, 올해는 또 1%대 그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전쟁 비용이 많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5%의 재정 적자를 이루었었는데 올해는 한 8% 정도의 재정 적자를 이룰 것이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모습이 이제 노동력에 관계된 것인데 지금 인구의 한 4% 되는 예비군이 차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스타트업 국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타트업 국가를 지금 막 그 운영을 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 있는 상태니까 네. 또 그런 이제 피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좀 사이가 좋을 때는 팔레스타인 뭐 서한 지구라든지 가자 지구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 그게 막혀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네. 관광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의 성지순례가 많이 네,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호텔 업계라든지 뭐 숙박 업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당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막연하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환율은 조그만 뉴스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 걸로 저희가 좀 생각하고 가면 좋을까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뭐 중동 전쟁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약간 뭐 10월 2일 날 통계를 보니까 10월 2일 날에 1,324원에서 네. 10월 4일 날에 1,348원 약간 네. 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이 뭐 중동 전쟁의 문제도 있고 또는 미국 경제가 뭐 고용 수치가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영향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강달러가 나타나게 되고 원화. 강달러가 되면 이제 원화 환율은 또 다시 가치가 약화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네.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계절전 요인으로 이제 요즘 아침 저녁으로 벌써 찬바람이 네. 불기 시작해서 네. 올겨울 여름에 힘들게 보냈는데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네. 난방비 걱정 벌써부터 네,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지금 걱정인데 오르면 네.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이제 이게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 예. 오르면 예.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7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경제에 타격이 많이 미치게 되는데 뭐 일반 개인들은 뭐 기름값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기업은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또 중동전이 확대가 되게
되면 또 중요한 것이 해상 운임 문제입니다. 해상 운임도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급망 문제인데 네. 홍해라든지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공급망이 막히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데서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유럽에서 수출하는 문제라든지 유럽 물건을 이제 수입하는 데서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물가 문제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어찌 보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예. 결국 우리 정부,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예. 어떤 이제 그렇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예, 예. 권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동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가 문제하고 해상 운임 문제하고 이제 공급망 문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의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자금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정보도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드려야 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기름값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배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